서울가정법원 청사 앞 계단에는 11월의 햇빛이 납처럼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검은 울 정장의 단추를 끝까지 채운 채 계단 위에 서 있었다. 굽이 낮은 구두 밑창이 화강암 바닥에 닿을 때마다 작고 단단한 소리가 울렸다. 재판이 끝난 지 채 5분도 되지 않았다. 판사의 목소리가 아직 법정 공기 어딘가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피고 김종민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토지 소유권을 확정한다. 그 순간이었다. 방청석 쪽에서 의자 다리가 대리석 바닥을 긁는 소리가 들렸고 종민이 내 쪽으로 달려들었다. 그의 손이 내 쇄골 언저리를 향해 뻗어왔다. 나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다. 법원 경위 2명이 그를 제압했고 그는 차가운 바닥 위에 쓰러졌다. 그의 넥타이가 비틀려 목을 조이고 있었다. 나는 그 위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입에서 무언가 쏟아져 나왔지만 나는 끝까지 듣지 않았다. 당신이 먼저 버렸잖아요. 내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고요했다. 마치 오래전에 써두었다가 이제야 꺼낸 문장처럼 나는 몸을 돌렸다. 구두 소리가 다시 규칙적으로 계단을 내려갔다. 6개월 전에 나는 아직 그 끝이 어디인지 알지 못했다. 6개월 전에 나는 아직 그 끝이 어디인지 알지 못했다. 그보다 더 오래전, 4년 전에 나는 더더욱 알지 못했다. 회식 자리는 삼겹살 연기로 뿌옇고 소란했다. 나는 구석자리에 앉아 빈 소주잔을 손끝으로 돌리고 있었다. 유리가 테이블 위에서 작은 원을 그릴 때마다 형광등 불빛이 잔 안쪽에서 흔들렸다. 그때 누군가 맞은편에 앉으며 내 잔에 술을 따랐다.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정확히 가득. 이종민이었다. 그는 말이 없었다. 건배를 강요하지도 억지로 웃음을 끌어내려 하지도 않았다. 그저 자기 잔을 들어 가볍게 맞댔을 뿐이었다. 유리와 유리가 닿는 소리가 주변의 소음 속에서 유독 또렷하게 들렸다. 나는 평생 가족이 갖고 싶었다. 고모집 작은 방에서 혼자 불을 끄고 누울 때마다 옆방에서 흘러나오는 텔레비전 소리를 이불 속에서 들을 때마다 나는 언젠가 내 이름을 불러줄 사람이 생기기를 바랐다. 그 사람이 내 전부였다. 프로포즈는 거창하지 않았다. 퇴근길 편의점 앞 그가 종이봉투에서 작은 반지 케이스를 꺼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케이스에 흰 벨벳이 노랗게 물들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을 내밀었다. 결혼식 날 나는 고모에게 받은 흰 구두를 신었다. 굽이 낮고 끝이 둥근 구두였다. 버진 로드를 걸을 때 그 구두가 내는 소리는 조용하고 단정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고. 나는 틀리지 않았다고 믿었다. 오랫동안 아람이가 처음 세상에 나온 날 산후조리원 유리창 너머로 늦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흰 요람 위에 고였다. 나는 두 팔로 그 작은 무게를 받쳐들고 아이의 손가락이 내 새끼손가락을 쥐는 감촉을 느꼈다. 꼭 쥐었다. 놓지 않으려는 것처럼. 종민은 면회 시간이 30분 지나서야 나타났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의 손에 핸드폰이 들려 있었다. 화면이 켜진 채로 그는 아람이를 한번 들여다보고는 이내 복도 쪽으로 등을 돌려서서 엄지손가락을 움직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밖의 햇살이 그 사이 조금 기울어 요람의 흰 천의 그림자 하나를 길게 드리웠다. 집으로 돌아온 뒤 아람이가 밤마다 울었다. 나는 어둠 속에서 일어나 아이를 안았다. 종민의 등은
벽을 향해 있었다. 나 내일 일 있어. 그 말은 한 번도 달라지지 않았다. 매주 토요일 아침이면 낚시 가방의 지퍼 소리가 현관에서 울렸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뒤를 이었다. 나는 아람이를 아는 채 식어가는 보리차 잔을 내려다보았다. 잔 속에서 김이 더 이상 피어오르지 않았다. 아람이가 잠든 것은 자정이 넘어서였다. 나는 아이의 등을 마지막으로 한 번 쓸어내린 뒤 거실로 나왔다. 불을 켜지 않았다. 베란다 너머 가로등 빛이 소파 위로 비스듬히 흘러들어 쿠션 사이에 끼워진 종민의 핸드폰을 희끄무레하게 드러냈다. 그가 낚시 가방을 챙기며 두고 간 것이었다. 나는 별 생각 없이 손을 뻗었다. 충전 케이블이 빠진 핸드폰은 아직 미지근했다. 화면이 켜지는 순간 알림 하나가 배너 위에 걸려 있었다. 바닐라, 오빠 보고 싶어. 어제 같이 잔 거 꿈 같아. 잠금이 풀려 있었다. 나는 엄지손가락으로 카카오톡 아이콘을 눌렀다. 화면이 열렸고 스크롤을 올릴 필요도 없었다. 사진들이 대화창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하얀 시트 위 두 사람의 얼굴, 웃음, 호텔 침대의 헤드보드. 핸드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마루 위로 떨어졌다. 소리가 방안을 한번 울리고 사라졌다. 나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가로등 빛이 마루 위에 쓰러진 화면을 비추었고 화면 속 사진은 여전히 꺼지지 않은 채 천장을 향하고 있었다. 아람이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보리차 잔이 식탁 위에 놓인 채 그림자만 길게 들이우고 있었다. 나는 바닥에 엎드린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이 아직 꺼지지 않아 있었다. 사진 속 두 사람의 윤곽이 거실 불빛 아래 선명했다. 나는 그것을 오래 들여다보지 않았다. 대신 내 핸드폰을 들고 카메라를 켰다. 셔터 소리가 나지 않도록 설정을 바꾼 뒤 나는 대화창을 위에서부터 천천히 내려가며 한 장씩 찍었다. 손가락이 화면을 스크롤할 때마다 식탁 위 보리차 잔의 그림자가 벽 위에서 미세하게 흔들렸다. 바닐라, 자기야. 보고 싶어. 문장들은 짧고 낯익은 말투로 가득했다. 종민이 내게 쓰던 것과 같은 말투였다. 앱 목록을 열자 처음 보는 아이콘이 하나 있었다. 연분홍 배경에 두 개의 반지가 맞물린 그림이었다. 커플 메신저였다. 나는 그것을 눌렀다. 대화는 1년 전부터 시작되어 있었다. 나는 처음 메시지로 거슬러 올라가 다시 한 장씩 찍기 시작했다. 마루 위로 냉장고, 모터 소리만 낮게 깔렸다. 아람이 방 앞에 섰을 때 문틈 아래로 새어나오는 야간등 불빛이 복도 바닥을 가늘게 물들이고 있었다. 나는 그 빛의 경계선 위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소리는 없었다. 눈물이 턱 끝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얼룩을 만들었고 나는 그 얼룩을 내려다보았다. 잠시 후 나는 소매 끝으로 바닥의 얼룩을 닦았다. 일어서면서 야간등 불빛이 내 발등 위에 올라앉았다. 나는 그것을 밟고 복도를 걸어 나왔다. 복도 끝 야간등이 꺼지고 켜지기를 2번 반복했다. 나는 그 사이 부엌 식탁 앞에 앉아 식은 보리차 잔을 두 손으로 감싸고 있었다. 잔의 온도는 이미 손바닥과 구분되지 않을 만큼 낮아져 있었다. 현관 자물쇠가 긁히는 소리가 났다. 1번, 2번, 3번. 종민은 늘 술이 들어가면 열쇠 구멍을 찾지 못했다. 나는 잔을 내려놓고 일어서지 않았다. 문이 열렸다. 쉰 냄새와 담배 연기가 먼저 들어왔고 그 뒤로 종민이 벽을 짚으며 들어섰다. 구두 밑창이 마루 위에서 질질 끌렸다. 그는 나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잠시 멈춰서서 나를 내려다보는 눈빛에
피로보다 짙은 무언가가 고여 있었다. 기다렸어? 그가 넥타이를 풀며 말했다. 나는 잔 옆에 놓아둔 핸드폰을 손끝으로 한 번 밀었다가 다시 당겼다. 화면은 꺼져 있었다. 어디 있었어? 말끝을 올리지 않았다. 물음이 아니었다. 종민은 소파에 앉으려다 등받이를 잡고 나를 돌아보았다. 입가에 무언가 걸린 듯한 표정이 잠깐 지나갔다. 그리고 그는 앉는 대신 똑바로 섰다. 솔직히 말할게. 부엌 형광등이 그의 얼굴 한쪽을 하얗게 잘라냈다. 나머지 반은 그늘 속에 있었다. 그 여자가 더 좋아.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때 이혼하자. 식탁 위에 보리차 잔이 그대로 있었다. 창밖 가로등 빛이 유리 표면에 가늘게 누워 있었다. 나는 그것을 바라보았다. 복도 쪽에서 소리가 났다. 슬리퍼 끌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맨발이 마루를 딛는 더 조심스럽고 더 무거운 소리였다. 박순자 여사가 거실 문 앞에 서 있었다. 잠옷 차림에 머리카락이 한쪽으로 눌려 있었지만 두 눈은 완전히 깨어 있었다. 그 눈이 아들의 얼굴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종민이 뒤를 돌아보았다. 어머니 주무시다가 손이 날아왔다. 소리가 먼저였다. 건조하고 납작한 소리가 부엌까지 들어왔고 종민의 얼굴이 옆으로 꺾였다. 박순자 여사의 손이 허공에 잠시 머물렀다. 그리고 그 손이 천천히 내려가는 것을 내가 보기도 전에 여사의 몸이 기울었다. 무릎이 먼저 꺾였고 어깨가 그 뒤를 따랐다. 마루 위로 쓰러지는 소리는 생각보다 작았다. 나는 이미 식탁을 돌아 그쪽으로 걷고 있었다. 보리차 잔은 그 자리에 남았다. 창밖 가로등 빛도 그 자리에 남았다. 현관 쪽 벽에 걸린 전화기 수화기를 들어 119를 눌렀다. 손가락이 버튼 위에서 한 번도 미끄러지지 않았다. 창밖에서 먼 곳에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사이렌 소리가 골목 끝에서 점점 가까워지던 그 밤이 지나고 병원 복도의 형광등 불빛 아래 종민의 얼굴이 하얗게 바랬다. 나는 그 얼굴을 보지 않았다. 접수 창구에서 받아온 입원 서류의 빈칸을 채우는 일에만 시선을 두었다. 펜 끝이 종이 위를 긁는 소리가 유독 또렷하게 들렸다. 다음 날 오후 현관문이 열렸다. 종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실로 곧장 들어가 옷장 문을 양쪽으로 젖히는 소리가 났고 캐리어 바퀴가 마룻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났다. 나는 소파에 앉아 아람이를 무릎 위에 앉혔다. 아이는 아직 아무것도 몰랐다. 보드라운 머리카락이 내 턱 아래에서 가볍게 흔들렸다. 종민이 캐리어를 끌고 거실을 가로질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목소리는 평탄했다. 아람이를 아는 팔에 힘을 주지도 않았다. 종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현관문이 닫혔다. 쾅 하는 소리가 복도 쪽으로 퍼져나갔다가 이내 잠잠해졌다. 나는 닫힌 문을 바라보았다. 문 아래 틈새로 바깥 복도의 냉기가 얇게 스며들어왔다. 아람이의 뺨이 내 목 위에 닿아 있었다. 나는 그 온기를 느끼며 천천히 눈을 내렸다. 서랍장 위에 놓인 혼인신고서 사본이 오후의 빛 속에서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혼인신고서 사본은 그날 밤 내내 서랍장 위에 그대로 있었다. 나는 그것을 치우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아람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돌아서는 길에 그 종이를 반으로 접어 핸드백 안쪽 지퍼칸에 넣었다. 구겨지지 않도록. 그러나 보이지 않도록. 법무법인 건물은 시청 근처 오래된 빌딩 안에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복도에 형광등 불빛이 길게 깔려 있었고 바닥의 대리석은
내 구두 소리를 조용히 받아 삼켰다. 상담실 안에서 변호사는 내가 내민 서류들을 한 장씩 넘겼다. 카카오톡 대화 캡처, 커플 메신저 화면, 날짜가 찍힌 사진들, 종이를 넘길 때마다 미세한 마찰음이 났고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얹어 두었다. 변호사의 눈썹이 아주 잠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상담을 마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맞은편 소파에서 누군가 일어섰다. 정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한 박자 바라보았다. 그녀가 먼저 걸어왔다. 아무 말도 없이 내 손을 두 손으로 감쌌는데 그 손이 생각보다 따뜻했다. 내가 도와줄게. 정희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종민이가 회사에서 어떻게 다니는지 내가 다 알잖아. 복도 끝 창문 너머로 오후의 빛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공기가 폐 밖으로 빠져나가는 동안 그동안 어딘가에 단단히 조여있던 무언가가 아주 조금 풀렸다. 병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은 오후 늦게의 것이었다. 비스듬하고 묽은 힘이 다 빠진 빛. 그것이 순자 어머니의 손등 위에 얹혀 있었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열면서 소리를 최대한 죽였다. 지퍼 이음새가 내는 낮고 건조한 마찰음만이 병실 안을 잠깐 가로질렀다. 링거 줄이 흔들리지 않도록 간호사는 이미 커튼을 반쯤 쳐두었다. 복도에서 누군가 지나가는 발소리가 들렸다가 멀어졌다. 순자 어머니는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글자 위에 시선을 고정했다. 읽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버티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이윽고 그녀가 입을 열었다. 내 아들은 자격이 없어. 목소리는 낮고 고른 편이었다. 떨림은 없었다. 다만 그 말이 병실 벽에 닿고 돌아오는 동안 공기가 조금 달라졌다. 창문 틈으로 바람 한 줄기가 들어와 커튼 끝을 건드렸다가 사라졌다. 이 땅은 수연이한테 아니면 아람이한테. 간호사가 증인란에 서명했다. 볼펜이 종이 위를 긁는 소리가 두 번 났다. 순자 어머니가 펜을 쥐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서명했다. 글자가 완성되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 베개잇 위에 번졌다. 변호사는 서류를 봉투에 넣고 봉인했다. 봉투 뒷면에 풀이 붙는 소리가 작고 단호하게 났다. 병실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링거 방울만이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링거 방울이 떨어지던 그 병실의 정적이 아직 귓속 어딘가에 고여있는 것 같았다. 카페 안은 오후의 햇살이 유리창을 비스듬히 통과하며 테이블 위에 긴 사다리꼴을 그리고 있었고 나는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아메리카노 잔을 두 손으로 감싸쥔 채 정희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종민이 그 여자랑 강남에 전세 얻었대. 정희는 목소리를 낮추는 시촛을 했지만 그 낮춤이 오히려 선명하게 들렸다. 회사에서도 소문 다 났어. 팀장님도 알고 있다더라. 나는 잔을 내려놓았다. 도자기가 대리석 테이블 위에 닿는 소리가 짧고 또렷했다. 알려줘서 고마워.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정희가 어떤 표정을 짓는지 굳이 오래 들여다볼 필요가 없었다. 나는 코트를 집어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카페 문이 닫히며 방울 소리가 한 번 울렸다. 유리문 너머로 정희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이 테이블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유리에 반사되어 보였다. 아주 잠깐,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핸드폰 화면이 테이블 아래에서 희미하게 빛났다가 꺼졌다. 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구두 굽이 보도블록 위를 규칙적으로 두드렸고 나는
그 박자를 흐트러뜨리지 않은 채 모퉁이를 돌았다. 시아를 모퉁이를 돌고 나서도 한동안 구두굽 소리를 세었다. 하나, 둘, 셋. 보도블록의 경계선이 규칙적으로 발 아래를 지나쳤고 나는 그 선들을 밟지 않는 데만 집중했다. 순자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은 그로부터 10사흘 뒤였다. 새벽 2시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심장이라고 했다. 나는 아람이를 이불 속에 그대로 두고 검은 코트를 집어들었다. 단추를 채우는 손이 더디지 않았다. 장례식장의 국화 냄새는 사흘 내내 코트 안감에 스며들었다. 나는 빈소 한쪽에 반듯하게 서서 조문객들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의 얼굴은 영정 사진 속에서 내가 처음 이 집에 들어서던 날의 표정을 하고 있었다. 못마땅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무언가를 참고 있는 그 특유의 인매. 사흘째 되던 날 오후 변호사가 봉투를 들고 왔다. 공증 날인이 찍힌 서류를 펼치는 소리가 장례식장 특유의 낮은 소음 속에서도 또렷하게 들렸다. 토지 전부를 며느리 이수연에게 유증한다. 종민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가는 것을 나는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가 의자를 박차고 일어서며 내뱉은 말이 형광등 불빛 아래 부서졌다. 어머니가 미쳤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다만 상복의 깃을 두 손가락으로 가지런히 여몄다. 천이 목선에 닿는 감촉이 서늘하고 단정했다. 장례를 치르고 사흘이 지났다. 아파트 복도 끝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의 빛이 현관 타일 위에 길고 납작하게 누워 있었다. 나는 아람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돌아온 참이었다. 가방을 내려놓기도 전에 초인종이 울렸다. 2번 그리고 3번. 짧고 거칠게.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핸드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조용히 붉게 깜빡였다. 나는 그것을 앞주머니 깊숙이 밀어넣고 도어락의 숫자를 천천히 눌렀다. 종민이 서 있었다. 검은 점퍼 차림에 면도도 하지 않은 얼굴이었다. 눈 아래가 푸르스름하게 꺼져 있었고 술 냄새가 문틈을 타고 흘러들었다. 들어가서 얘기하자. 나는 문 안쪽에 발을 디딘 채 움직이지 않았다. 현관 천장 모서리에 달린 소형 CCTV의 렌즈가 우리 두 사람을 정확히 담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것을 설치한 것은 유언장이 공개되던 날 밤이었다. 그 땅명에 나한테 넘겨 종민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러면 이혼 합의서 써줄게. 안 그러면 아람이 양육권 신청할 거야. 법원에서 두고 보자고. 복도의 빛이 그의 어깨 위에서 비스듬히 꺾였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이 타일 위에 고였다. 못 들었어? 그가 손을 뻗어 내 팔을 잡았다. 손목 위를 비트는 힘이 강했다. 나는 소리를 내지 않았다. 눈을 내리깔아 그의 손등을 바라보았다. 손마디에 핏줄이 붉어져 있었다. 종민 씨. 나는 낮고 또렷하게 말했다. 지금 이 순간이 녹음되고 있어요. 그의 손이 멈췄다. 그리고 나는 천천히 시선을 천장 모서리로 올렸다. 찍히고 있고요. 복도에 바람이 없었다. 아무것도 흔들리지 않았다. 복도의 정적은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졌다. 수연은 아람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에 정희에게서 문자를 받았다. 잠깐 볼 수 있어? 짧은 4글자였다. 카페 창가 자리에 먼저 와 있던 정희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잔을 두 손으로 감싸쥔 채 수연이 앉기를 기다렸다. 수연은 코트를 벗지 않고 맞은편에 앉았다. 창밖으로 은행나무 잎 몇 장이 유리에 붙었다가 미끄러져 내렸다. 종민이가 움직이고 있어. 정희가 목소리를 낮췄다. 허위 진단서를 꾸미려 한대.
수연 너한테 정신질환이 있다고. 양육권 소송에 쓰려고. 수연은 커피 잔을 들지 않았다. 테이블 위에 놓인 잔의 표면에 물방울이 맺혀 천천히 흘러내렸다. 그것을 바라보는 수연의 눈은 창밖을 향한 것처럼 멀었다. 어디서 들었어? 그냥 들었어. 주변에서. 수연은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그것이 전부였다. 정희는 무언가를 더 말하려다 입을 닫았고 수연은 그제야 코트 안쪽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다. 볼펜 끝이 종이 위에 닿는 순간 마찰음이 아주 작게 났다. 그날 오후 수연은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었다. 수첩에는 2가지 항목이 적혀 있었다. 하나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선제 확보, 다른 하나는 정보 출처 검증이었다. 2번째 항목 옆에는 아직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다만 볼펜이 그 자리에서 잠시 멈췄다 떨어진 흔적만이 종이 위에 작고 둥근 점으로 남아 있었다. 볼펜이 남긴 작고 둥근 점은 이틀 내내 수연의 눈앞에 떠돌았다. 변호사 사무실 복도 끝 낡은 모니터 앞에 수연이 앉았을 때 창밖으로는 늦은 오후의 빛이 비스듬히 기울어지고 있었다. 담당 직원이 외출하며 남긴 커피 한 잔이 책상 모서리에 놓여 있었다. 수연은 그것에 손을 대지 않았다. 이미 식어 있을 것이 분명했으므로 CCTV 영상, 재생 속도를 2배로 높이자 화면 속 인물들이 어색한 박자로 움직였다. 수연은 마우스 휠을 천천히 내렸다. 타임스탬프가 오후 3시 42분을 가리키는 순간 손가락이 멈췄다. 건물 정면 유리문이 밀려 열리고 있었다. 먼저 나온 것은 종민의 변호사였다. 짙은 감색 재킷, 서류 가방,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나오는 여자의 옆모습이 화면 오른쪽 끝에서 잠깐 잘렸다가 다시 온전히 잡혔다. 정희였다. 2 사람은 건물 앞 계단에서 잠시 멈춰 섰다. 변호사가 무언가를 건네자 정희가 그것을 핸드백 안으로 집어넣었다. 악수도 인사도 없이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다. 마치 오래 연습한 동작처럼 수연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옆에 놓인 서류 봉투를 끌어당겼다. 법원 제출용 통화 내역서. 정희의 번호 아래로 종민의 번호가 반복되었다. 216통. 수연이 정희를 처음 믿기로 결심했던 날부터 오늘까지의 날짜 사이에 고르게 분포된 숫자들이었다. 수연은 서류를 덮었다. 커피잔이 책상 위에서 식어가는 동안 방 안의 그림자가 조금씩 길어졌다. 잠시 후 수연은 핸드폰을 들어 정희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렸을 때 정희가 받았다. 수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부드러웠다. 정희야, 우리 내일 카페에서 봐. 중요한 거 알아냈어. 전화를 끊고 나서 수연은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화면이 꺼지며 검어지는 유리 표면에 수연의 눈이 잠깐 비쳤다가 사라졌다. 다음 날 오전 수연은 카페 창가 자리에 먼저 앉아 있었다. 주문한 아메리카노는 손도 대지 않은 채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잔 바깥에 맺힌 물기가 천천히 흘러내려 냅킨 한쪽 귀퉁이를 적셔 들어갔다. 정희가 들어왔다. 코트 자락을 여미며 수연 맞은편에 앉는 그 동작이 어제까지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수연은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버스 한 대가 유리의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가 사라지는 것을 잠깐 바라보다가 찻잔을 2 손으로 감쌌다. 이미 식어 미지근해진 도자기의 표면이 손바닥에 닿았다. 어제 변호사한테 연락이 왔어. 수연의 목소리는 낮고 고른 선을 유지했다. 땅명의 소송 계속 끌고 가봤자 시간만 잡아먹는다고.
차라리 종민이랑 조정으로 합의 보는 게 낫겠다고 하더라. 다음 주 수요일 오전에 법원 조정 신청할 거야. 정희의 눈이 한 박자 늦게 깜박였다. 수연은 그것을 보았다. 힘들었겠다. 그 결정 내리기. 정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 카페 안쪽으로 걸어가면서 수연은 유리창 쪽으로 시선을 한번 흘렸다. 정희는 이미 핸드폰을 꺼내 들고 있었다. 귓가에 기기를 가져다 대는 그 동작이 창유리에 얇게 반사되어 보였다. 수연은 멈추지 않았다. 복도 끝 화장실 문을 밀어 열면서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가 있었다. 이제 내가 판을 짠다. 거울 속 입꼬리를 확인한 것이 월요일 오후였다면 수요일 아침은 다른 종류의 고요함으로 시작되었다. 나는 변호사 사무실에 오전 9시 정각에 도착했다. 이 박사의 책상 위에는 이미 서류 묶음 3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녹음 파일 목록, CCTV 캡처본 인화지, 상간녀 소송에 첨부할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각 묶음의 첫 장에는 형광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그 색깔이 노랗고 선명해서 창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 아래 눈이 시릴 정도였다. 이 박사가 볼펜 뚜껑을 열었다. 오늘 오전 11시 법원 민사 접수 창구에 일괄 제출합니다. 협박 전화 녹음 파일은 USB로 별도 첨부하고 법정 폭행 CCTV는 법원 측에 직접 요청 공문을 함께 넣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서류 끝 서명란에 펜을 댔다. 종이의 결이 손끝에 닿는 감촉이 거칠고 단단했다. 서명이 완성되는 순간 볼펜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사무실 안에서 유난히 선명하게 울렸다. 같은 시각 종민은 자신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고 있을 것이었다. 저쪽에서 먼저 손을 내밀 거라고,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고. 법원 접수 창구의 도장은 오전 11시 12분에 서류 위에 찍혔다. 잉크가 번지기 전에 그 순간 종이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창구 직원의 손 아래 고정되어 있었다. 법정 안의 공기는 낡은 목재 냄새와 형광등 아래 눌린 종이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방청석 나무 의자의 등받이는 차갑고 딱딱했으며 나는 등을 기대지 않은 채 앉아 있었다. 정희가 증인석에 섰을 때 그녀의 손이 난간 위에 얹혀 있었다. 손가락 끝이 난간을 쥐었다 놓기를 반복했다. 수연 측 변호사가 서류 봉투에서 통화 기록을 꺼내 판사석 앞에 제출하는 동안 법정 안의 소리라고는 종이가 테이블 위를 미끄러지는 마찰음뿐이었다. 저는 그냥 중간에서 정희의 목소리가 문장 끝에서 가늘어졌다. 나는 그 순간 방청석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작게 났다. 정희의 시선이 증인석에서 흘러나와 내 쪽으로 닿았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서 있었을 뿐이었다. 정희가 먼저 눈을 내렸다. 재판이 끝난 뒤 복도에는 구두 소리만이 울렸다. 정희가 내 팔을 잡으려 손을 뻗었을 때 나는 한 걸음 옆으로 비켜섰다. 그녀의 손이 허공을 짚었다. 수연아, 나는 정말 다시는 연락하지 마. 나는 돌아서지 않고 걸었다. 복도 끝의 유리문이 내 앞에서 천천히 열렸다가 닫혔고 정희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는 유리 너머에서 완전히 잘렸다. 선고기 일은 유리창 너머로 늦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꺾여 들어오는 오전이었다. 법정 안의 공기는 오래된 목재와 형광등 냄새가 섞인 채 미동도 없이 고여 있었고 방청석의 나무 의자들은 사람들의 무게를 받아 낮고 균일한 소리를 냈다. 판사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위자료 8천만 원.
토지 소유권은 원고 수연에게 귀속. 미성년 자녀 아람의 친권 및 양육권은 원고. 피고의 면접 교섭은 매월 1회. 나는 앞을 보았다. 판사석 위에 대한민국 국장이 형광등 빛을 받아 낯빛으로 빛났다. 종민이 의자를 박차는 소리가 났다. 뒤에서 공기가 갈라지는 것이 느껴졌고 경위 2명이 그를 가로막는 둔탁한 마찰음이 이어졌다. 그가 무언가를 외쳤지만 나는 이미 몸을 돌리고 있었다. 그의 손이 내 어깨 언저리에서 허공을 쳤다. 나는 그를 보았다. 넥타이가 틀어진 채 경위의 팔에 붙들린 그 얼굴을 나는 처음 보는 사람을 바라보듯 천천히 훑었다. 당신이 먼저 버렸잖아요. 그 말은 낮고 또렷했다. 법정 안의 공기 속으로 가라앉듯 번졌고 나는 그 자리에서 돌아섰다. 법정 문이 열렸다. 복도에 찬 공기가 뺨 위로 얇게 스쳤다. 나는 걸었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짚을 때마다 소리가 선명하게 앞으로 퍼져나갔고 그 소리는 내 뒤에서 점점 멀어지는 모든 것과 정확히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복도 끝에 유리문 너머로 늦가을 햇빛이 쏟아졌다. 나는 눈을 가늘게 좁히지 않았다. 그 빛 안으로 그냥 걸어 들어갔다. 늦겨울의 복도는 조용했다. 새 아파트의 현관문 너머로 아람이가 잠든 방에서 가습기 돌아가는 소리가 낮게 흘러나왔고 나는 방금 설거지를 마친 손을 행주로 닦으며 인터폰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화면 속 남자는 쭈그려 앉아 있었다. 패딩 점퍼에 솔기가 뜯겨 있었고 운동화 앞코에는 흙이 말라붙어 있었다. 나는 화면을 2번 더 들여다본 뒤 행주를 개어 싱크대 위에 반듯하게 올려두었다. 현관문을 열었다. 복도의 형광등이 그의 머리 위로 차갑게 내리꽂혔다. 종민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었다. 눈 아래가 패여 있었고 뺨에 살이 빠져 있었다. 그의 입에서 무언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미쳤었다는 말, 한 번만이라는 말, 그 말들이 복도의 차가운 공기 속에 풀려나와 어디에도 닿지 못하고 흩어졌다. 나는 그를 내려다보았다. 슬리퍼 밑창이 차가운 복도 타일에 닿아 있었다. 아람이 면접 교섭 날짜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세요. 나는 한 박자 멈추었다. 그게 전부예요. 문이 닫혔다. 걸쇠가 맞물리는 소리가 짧고 또렷하게 울렸다. 나는 행주가 놓인 싱크대 앞으로 돌아가 전기 주전자의 스위치를 눌렀다. 물이 끓기 시작하는 소리가 천천히 고요하게 방 안을 채웠다. 물이 다 끓기도 전에 나는 주전자 스위치를 껐다. 차 한 잔을 마실 마음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것이었다. 며칠이 지났다. 봄볕이 유리창을 통해 마루 위에 길고 납작하게 누워있는 오후. 나는 아람이의 운동화 끈을 묶어 주었다. 아이의 발목이 작고 단단했다. 끈을 나비 모양으로 매듭 짓는 동안 아람이는 내 정수리를 향해 쉬지 않고 무언가를 짓거렸는데 나는 그 말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공원의 플라타너스 가로수 아래로 햇살이 잘게 부서지고 있었다. 아람이가 앞서 달려가고 준혁이 2걸음 만에 아이를 따라잡아 번쩍 들어올렸다. 웃음소리가 나뭇잎 사이로 흩어졌다. 높고 맑은 소리였다. 나는 멈추지 않고 걸으면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이 열려있는 하늘이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 소리내어 말하고 나서야 알았다. 그 말이 오래전부터 내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준혁이 아람이를 어깨 위에 태운 채 내 쪽으로 걸어왔다. 아이의 그림자가 내 그림자 위로 포개졌다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나는 그 뒤를 따라 걸었다.
발밑의 흙길이 단단하고 고요했다.